박사님하고 조금 더 이제 깊게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중국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 때 뭐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가라든지 골든 에이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제조업 국가로서의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이 미국 내에 존재해야 된다.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GPU 같은 이런 그 AI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수출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국가, 수출하면 안 되는 국가 딱 정해놨더라고요. 티어 1, 티어 2, 티어 3.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수출해도 좋다. 100% 수출해라. 그런 국가로 들어왔는데 중국은 티어 3예요. 얘들한테 수출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하면 오케이 목장의 혈투가 벌어질 것인지, 아까 대만 이슈도 있고, 지금까지 미국이 추구해 온 역사를 쭉 부시 대통령 때부터, 아버지 부시 때부터 쭉 한 걸 보면 중국을 포위하기, 중국 때리기, 이런 전략을 써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보고 있다면,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같이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내부적인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고 이민자들이 막 중국에서 과테말라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내부 붕괴 조짐이 있다. 그러면 시진핑은 이것을 대만으로 공격해서 눈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겠지만, 미국은 오히려 그거를 안에 가둠으로 해서 중국 내의 어떤 분열을 이용해서 미국은 더 뭘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걸 읽고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중국 정책을 말씀하셨듯이 예. 클린턴 정부는 WTO에 가입시키고 시장 경제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바꾸면 정치적인 변화도 올 것이다. 이게 클린턴이 생각했던, 소위 말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경제하고 정치는 따로 노는 거니까 네. 소위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인데, 이거는 실패를 한 정책이라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봐요. 네. 물론 뭐 10년이 지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뭐 그 공산당 관료들의 그 자녀들, 돈 많은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 중국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풍요로움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가 그 정치적인 변화로 그 이끌어지는 건데, 지금 과연 트럼프의 정책은 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그냥 장사꾼이었어요. 네. 일기 때는 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일어나야 되지? 이걸 흑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든과의 재선 경쟁에서 바이든에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한 3%씩 경제 성장률을 찍었어요. 트럼프 네. 마지막 해까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다 중국을 악마화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중국에게 그래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민주당도 다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고, 그 뭐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마르크스 레닌 정권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중국을 체제적인 이념적인 그러한 챌린지와 위협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트럼프 2기의 그 대중국 정책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간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관세를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는 그가 앉힌 뭐 루비오나 왈츠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중 경쟁을 이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경쟁으로 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클린턴 때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가 목적이었고, 바이든은 레짐 체인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경쟁에서 앞서가자는 거였고. 그러면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의 목적이 뭘까? 그건 아직까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네. 저는 그냥 바이든 때처럼 중국에게 그냥 앞서가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스태프들, 그 내각에 있는 인사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은 네. 그 미소 간의 냉전 시대 때 그때 미국이 소련을 바라보는 그러한 체제적인 위협과 체제 전쟁의 상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더 취한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런 머스크. 에런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공장을 중국에 세워놓고 네. 제일 많이 지금 팔고 있고 뭐 50만 대, 47만 대씩 팔고 있고 또 중국 없이는 개인의 비즈니스를 거의 뭐 생각을 못할 정도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많은 또 그 미국의 투자은행 또는 제조업체들도 중국의 시장이라는 게 중요성을 알고 있고 얼마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냐면 아시겠지만 키신저 장관이 백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년도에 비행기 타고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돈을 모아서 전용기에 비행기에 실어서 가서 시진핑을 만나게 해서 도대체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를 알고 싶어 했을 정도로 미국 기업가들은 궁금해했거든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1972년에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가 방문을 해서 주얼레하고 덩소평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비밀 문건이 이제 해제가 돼서 저도 읽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대만 이슈였어요. 대만 어떡할 거냐. 두 번째 이슈가 일본군이 한국에 다시 진주할 경우는 없을까? 세 번째는 한반도 문제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이슈로 변하긴 했지만 미국이 바라보는 대중국의 어떤 관점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건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중국 연구가가 미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니 뭐 중국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동서양의 차이.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 푸틴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가깝잖아요. 푸틴의 대영토 확장 정책과 트럼프의 대영토 확장 정책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후르시초프 때 이미 미래의 적은 중국이다라고 디파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가 어떤 방향으로 물꼬를 트냐에 따라서 세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루어 가야 되는데 중국처럼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서서히 야금야금 이렇게 잠입해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뭔가를 해치우려고 한다. 관세를 때린다. 뭐 이민 정책을 바꾸겠다. 이거는 미국답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역대적으로 그래온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이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클린턴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클린턴 1기 때 경제적인 난을 극복을 하고 2기 때 정말 행복한 고민을 했죠. 클린턴 2기 때는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아무런 도전이 없고 유일하게 조금 그 부상의 가능성이 보이는 중국에게 중국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관여를 하고 WTO에 가입시키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 와서는 거의 당시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모든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2027년, 28년에 미국이 중국에게 GDP가 추월당한다고 다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참 역사가 재밌는 게 이제 쉐일이 뻥 터져버리면서 오바마 2기 때 연 5% 경제 성장률을 찍으면서 미국이 갑자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미국 특히 민주당 세력들은 아까 키신저 얘기하셨지만 뭐 키신저 재단, 클린턴 재단 다 오바마 정부 때 차이나 머니로 먹고 살았어요. 중국이 돈을 왕창 뿌려대 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못 때린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다 여기 투자하고 공자 학원 들어오고 뭐 개인 기업 뭐 재단 다 차이나 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중국 못 때린다고 그때 그랬다. 근데 트럼프가 와서 이걸 뒤집어 놨어요. 코로나 덕분에 트럼프가 중국을 이제는 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대중국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트럼프의 어떤 자각,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도 그것도 참 보면은 이게 미국이 드디어 이제
중국에게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대중국 정책을 바꾸게 됐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일이 터진 거라든지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트럼프가 대중국 정책을 바꾼 거라든지 세상에는 너무나 우연하게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왔고 바이든이 그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했고 트럼프 2기가 왔고 3번의 행정부 동안 대중국 정책이 강경하게 지금 흐르고 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중국이 기술 굴기를 하고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그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루어지겠지만 중국이 GDP로 미국을 추월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게 평균적인 대다수의 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중국이 단순히 너네보다 우리가 조금 앞서갈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한쪽이 무너지든지 바뀌어야 되는 체제 경쟁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 네. 저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 때리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뭐 아무리 지금 많은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뭐 자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는 있지만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미국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때리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국도 최근에 브릭스를 통해서 야 우리 기축통화 바꿔볼래?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나온 배경에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GDP의 거의 한 40에서 60%를 시기별로 다릅니다만 미국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쪼그라들어서 22%까지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브릭스가 전 세계 GDP의 30에서 40%를 차지해요. 인구 수준만 하더라도 40%를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도 야 러시아 우리하고 손잡아 가지고 미국을 우리가 때리기 역때리기 하면 어떻겠니?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뭐 군대를 동맹을 약화한다느니 주한미군 철수한다니 저는 이거는 하나의 블라핑 카드이고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 다른 것이 오히려 철저하게 미국에 복종하거나 미국에 순종하는 동맹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돈 내라 그러면 내고 잔말 없이 군말 없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한편의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아까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소위 그 브릭스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기축 동화를 좀 바꿔보려고 네. 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펼 것 같으세요? 이제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딱 한마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세 100% 때릴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라 우리는 위안화 8위안으로 평가절하 할란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상에만 딱 놓고 보면 중국이 조금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워낙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프라임 때 우리가 6조에서 7조 달러의 미국의 자산이 날아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헝다라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동산 실패로 인해 가지고 약 11조에서 13조 달러까지 이 자산이 날아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면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서 중국을 더 이상 이렇게 테이밍, 네. 길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제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게 아마 대외 정책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한 달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보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서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근데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우선순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위협과 분쟁을 다 잠재우겠다는 거거든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원하는 거 핵보유국 인정해 줄 테니까 그만 좀 도발 좀 그만하고 내 말 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분쟁화되고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측하고 나토 측도 불만이 많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없이 그냥 휴전을 해버리면 종전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영토도 뺏기고 나토의 가입도 20년 미뤄야 된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종전까지 이끌어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국제사회에서는 뭐 상당히 큰 그 하나의 빚을 지는 꼴이 되겠죠. 근데 네.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북한하고 했을 때 정말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그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딜을 메이킹할 경우에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